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19일입니다. 벌써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네요.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에도 공지를 했고 그리고 따로 카페에도 교환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힘을 다투었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뒤에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요. 춘추전국 시대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합한 말이에요. 먼 옛날 주나라 왕조가 무너지고 어지러웠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사를 조금 공부해본 친구는 알겠지만 진나라가 통일을 하죠. 자, 요 중간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자, 오늘 다루는 첫 고사성어는 순망치한입니다. 순망치한은요, 입술이 시리면 입술이 사라지면 이가 시리다라는 뜻으로 서로 깊이 엮인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준비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죠. 앞에서 이야기했었듯 춘추전국은 아주 복잡한 시대였고 아주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주나라 왕실이 힘을 이었고요. 그 대신 여러 나라들이 세력을 다투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면서 세를 불리고 있었죠.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이제 나라들을 소개할 때 한자 표기가 나올 텐데 요 진나라는 진시황의 진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자, 진나라가 한창 세를 불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진나라가 괭나라라는 나라를 치고 싶었어요. 근데 바로 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나라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게다가 괭나라를 치고 얻은 보물을 모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이때 우나라 임금은 진나라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신하인 궁직이라는 인물이 나서서 말하죠. 괭나라와 우나라는 서로 이웃한 나라입니다. 괭나라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우나라입니다. 입술이 사라지면 이가 시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웃한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강한 진나라를 상대로 힘을 합치지는 못할지언정 다른 나라가 망하기를 옆에서 지켜보다가는 입술이 사라지면 이가 시리듯 그 다음은 우리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나라 임금은 이 궁지기의 말을 무시하고 진나라의 길을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진나라는 괭나라를 무너뜨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나라까지 차지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일이 몽골과 송나라 사이에도 있었죠. 자, 북방에 몽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방에 송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금나라가 있었습니다. 몽골은 금나라를 치고 싶어 송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송나라는 금나라가 미웠어요. 왜냐하면 금나라 때문에 송나라가 남쪽으로 밀려난 거거든요. 송나라는 몽골을 도와 금나라를 칩니다. 이때 뒤늦게 찾아온 금나라 사신이 순망치한의 고사를 이야기하며 송나라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금나라와 송나라는 전쟁을 하던 나라였지만 금나라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라지면 다음은 당신일 텐데 어떻게 몽골을 도와서 우리를 치느냐. 결국은 이 몽골이 금나라를 무너뜨렸고 그 다음 목표는 송나라였고 결국 송나라까지도 무너지고 말죠. 바로 이 몽골이 여러분의 역사에서 만나는 원나라입니다.
자, 이처럼 순망치한 입술이 사라지면 이가 시리다 라고 하는 이 고사는 눈앞의 결과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나라 입장에서는 진나라와 괭나라와 우나라 입장에서는 괭나라가 사라지는 게 뭐 큰일이야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다음은 자기 나라가 될 차례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몽골과 금나라와 송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송나라는 금나라를 치고 싶었지만 금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자신의 나라가 되리라는 그 다음이 자신의 나라가 재물이 되라는 사실을 몰랐죠. 즉 눈앞의 결과만 보지 않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도리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죠. 바로 우나라와 송나라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관계, 그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 순망치한을 한번 써보죠. 순, 입술이, 망, 사라지면 치, 이가, 한, 실이다. 바로는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가 시리는 다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다음을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한자를 소개하면서 한자 쓰임들을 이제 좀 소개를 같이 하죠. 근데 입술을 뜻하는 순자에는 단어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어려운 단어밖에 없어서 그래요. 자, 오히려 망자 같은 경우는 사라지다. 그래서 사망, 어떤 친구는 망자 이런 표현도 알고 있더라고요. 즉 세상을 떠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망자는 사라지다, 죽다는 말이 있습니다. 치자는 이빨이란 뜻으로 치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겠죠. 한자는 실이다. 이 고사성어에서는 실이다라고 풀이했지만 차다 혹은 춥다 라고 풀이하는 게 더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창문 옆이거든요. 한기가 느껴집니다. 한기는 추운 기운을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또박또박 한번 써보죠. 오늘은 좀 한자가 어렵죠. 네, 그래도요 잘 한번 써보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춘추 전국시대의 이야기가 많이 실려있는 책은 사기라는 책입니다. 먼 옛날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기는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요. 좀 쉬운 번역으로 된 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어린이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건 이희재라고 하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만화로 보는 제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이희재 사기를 치면 나옵니다. 만화로 보는 사마천의 사기인지 그냥 사기인지 헷갈리는데요. 네, 전 7권으로 있고요. 춘추전국 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책을 보기를 권합니다. 자, 잘 쓰고 있는지요? 순, 망, 치, 한. 그래서 뒤에도 그런 이야기를 이번 주에는 나누겠지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좀 사이가 나쁘다 하더라도 굉장히 강성하고 힘이 센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와 억지로라도 잘 지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순망치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치 입술처럼 어떠한 커다란 위협을, 커다란 공격을 막아주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역시나 획수가 많아지니까 네, 지난주보다는 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2, 3분 있다가 뒤에 있는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천천히 쓰세요. 네, 벌써 다 썼습니까? 시우. 다 쓴 친구들은 한자가 들어가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한은 춥다, 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주에 한파가 몰아닥친대요. 한파는 추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한자는 춥다라는 뜻입니다. 겨울에 뭐라고 할까요? 이 추위를 잘 견뎌야 되는데 요즘에야 그쵸? 추위를 어떻게 지내는지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큰 문제였죠. 다 쓴 친구들은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 주는 좀 획수가 많습니다. 춘추전국시대 이야기를 해보죠. 자, 춘추는 본래는 공자가 썼다라고 하는 역사책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춘추는 이후 역사를 가리키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표현이 되냐면 나이라는 뜻도 되고요. 한편으로는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해서 오늘날 기록하는 사람들, 언론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시 이제 복귀했죠. 청와대 같은 경우 춘추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춘추관은 이제 정부에서 언론인들을 만나는 곳을 이야기해요. 나아가서 공자가 살았던 시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춘추는 책의 이름이자 역사, 나이, 언론을 의미하는 단어이자 그리고 공자가 살았던 시대. 전국은 춘추 시대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다투다가 약 7나라 정도로 줄어든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 시대는 이 7나라가 통일을 목표로 서로 치열하게 다투는 시대였고요. 그래서 전국이죠. 싸우는 나라들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 표현은 사분오열, 갈갈이 찢겼다는 뜻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춘추 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 세력을 다투었고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면서 몸을 불리고 그리고 7나라만 남죠. 이 7을 전국칠웅이라고 부릅니다. 사분오열,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넷으로 나뉘고 다섯으로 찢겼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자성어로는 3분오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3이나 5나 4나 5나 여러 갈래로 찢겼다는 뜻이죠. 자, 이 세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춘추, 전국, 사분오열. 춘추는 글자 그대로 하면 원래는 봄과 가을이란 뜻이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춘추는 이 당시 먼 옛날 공자가 살았던 시기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공자가 썼다고 전해지는 역사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역사라는 의미가 되고요. 나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전국, 전자는 싸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전쟁 이야기를 이번 주는 다음 주? 아니, 앞으로 계속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하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국은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들끼리
서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던 시대가 전국시대. 사분오열. 여러분이 이제 고사성어나 사자성어를 보면 재밌게도 사자성어 안에서도 단어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분오열에서 분자와 열자를 떼놓으면 분열이 되죠. 나누어 갈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는 넷. 그래서 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시는 네 개의 때라는 뜻이 아니라 사계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사시, 사철. 네 계절을 이야기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분자는 나뉘다. 많이 쓰는 표현이죠. 분리할 때 분자입니다. 오자는 다섯.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335. 그 다음에 열자. 열자는 찢기다. 균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균자는 원래는 거북이를 이야기하고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쩍쩍 갈라지는 걸 균열이라고 하죠. 춘추전국 4분 5열까지 또박또박 써보세요. 여러 나라들이 이제 등장했다 사라지고 막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시기에 이야기들 한번 읽어보면 조금 복잡합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도 헷갈리는데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그러한 전쟁, 음모, 계략 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기도 하죠.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은 고사성어가 만들어집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리고 전쟁과 전쟁 사이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죠. 춘자는 봄.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춘하추동이라고 하죠. 우리는 현재 동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춘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춘절기, 하절기, 추절기 다 말이 가능한데 동절기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추는 가을입니다. 추상 같다는 표현을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상은 가을 서리를 말하고요. 날카롭거나 매섭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사람의 성품이나 태도를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쓰죠. 추상 같다. 여러분이 서리를 아는지 모르겠네요. 서리는 특히 이제 늦가을에 많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이제 물방울이 맺혀 있어야 할 이슬이 돼서 맺혀 있어야 할 물방울이 이 한기 때문에 추위 때문에 얼어붙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보통 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도시는 이미 이제 건물에도 열기가 많고 그래가지고 시골에서는 많이 보죠. 나뭇잎이나 풀잎에 하얗게 이렇게 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땅에도 내려요. 서리가. 그리고 서리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땅을 뭐 크게는 아니지만 일부러 이렇게 막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가을에. 그게 서리라고 하는데요. 이 가을 서리를 추상이라고 하죠. 다 썼습니까? 자, 다 쓴 친구들은 국자가 들어간 단어 한번 생각해 보죠. 쉬운 표현을 한 2, 3분 다른 친구 쓸 때 동안 생각해 봅시다. 국은 나라를 뜻하고요. 나라를 한자로 국가라고 하죠. 국기, 그쵸? 나라의 깃발을 국기라고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나라를 뜻하는 국화,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국화라고 합니다. 국조? 국조는 무슨 뜻인가요? 쓰긴 써요. 근데 이 국조를 어떤 의미로 쓰는지 궁금합니다. 국정조사를 국조라고도 하는데 아니면 뭐가 있을까? 국조, 나라의 새. 그쵸. 근데 잘 쓰진 않죠. 전국, 온 나라를 전국이라고 하죠. 음악의 국가. 그쵸. 여러분이 한자를 알게 되면 동음이의어라고 하죠. 발음은 같은데 다른 뜻들이 있습니다. 나라라는 뜻의 국가도 있고요. 나라의 노래, 음악을 국가라고도 하죠. 국어. 근데 국어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나라의 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국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죠. 오히려 외국어라는 말은 좀 쓰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현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목전. 눈앞을 의미합니다. 목전. 눈 앞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죠. 순망치 안에 고서는 목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 결과. 원래 결과는요,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끝에 없는 상황을 말하죠.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차근차근 따져보고 생각해보는 훈련이 필요하죠. 마지막 표현은 부국강병. 부국, 부유한 나라, 강병, 강한 군대라는 뜻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여러 나라가 치열하게 다투었고 부국강병이 모든 나라의 목표였죠. 이 세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부국강병은 많이 씁니다. 부국강병이 모든 나라의 지금도 목표죠. 다른 나라보다 경제적으로도 앞서고 나아가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다른 나라의 위협을 견뎌낼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는 게 목표죠. 부국강병. 목전의 목은 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눈을 한자로는 안목이라고 그래요. 안이나 목이나 다 눈이란 뜻입니다. 근데 안목은 그냥 우리의 눈, 물리적인 눈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똑같은 걸 보더라도 누군가는 뭔가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미술작품 같은 게 그래요. 누구는 미술작품을 보면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도 알고 있고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미술작품에 대한 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읽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안목이라고도 해요. 전자는 앞이란 뜻입니다. 목전은 눈앞. 어떤 일이 벌어지기보다 앞서서를 이전이라고 하겠죠. 결과. 결자는 맺다란 뜻입니다. 묵다, 맺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결실도 결과랑 비슷합니다. 실이나 과가 같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실이란 표현을 알고 있죠. 열매란 뜻입니다. 과도 열매, 실도 열매. 그래서 결실을 맺다, 결과를 얻다. 비슷한 뜻이죠. 과자는 원래는 열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낸 것을 성과라고도 하죠. 부국강병. 부자는 부유하다. 가진 게 많다는 뜻입니다. 국은 앞에도 설명이 있었죠. 근데 보통 우리가 부국강병 하면 부유하고 강한 나라 하면 선진국을 떠올리죠. 그 다음은 강.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힘이 강한 걸 강력이라고 하죠. 병자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을 병사라고도 합니다. 요 세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환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어떤 단어들을 소개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요.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쓸만한 표현들,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게 쓸만한 표현들을 고르긴 했지만 지난주보다는 획수가 많은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보다는 쓰는 시간이 역시나 조금은 더 걸리네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쓰세요. 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춘추전국 시대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 얽히고 다투는 시대였고, 그러다 보면 다른 나라, 한 나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 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들도 함께 생각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제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한 나라만 다루지 않고 여러 나라들을 다 생각하고 두루 고민해야 한 나라가 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겠죠. 빨리 쓰네요. 좋습니다. 부국강병, 요 표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죠. 부자는 가진 게 많다는 뜻입니다. 가진 게 많다는 뜻에 부자가 들어간 단어 뭐 있을까요? 아주 쉬운 단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진 게 많은 사람을 부자. 이 반대말이 뭐냐면 빈자예요. 빈자의 빈은 비었다는 뜻의 빈자가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뜻의 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게 많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의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빈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 뒤에 격차라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차이, 그쵸? 그래서 빈부격차,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는지,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빈부격차라고 하죠. 네, 부유하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강자가 들어간 단어 생각해 보죠. 강하다. 강한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강국. 그렇죠? 근데 보통은 강한 나라는 일단 반대말로 생각해 보죠. 강국. 그럼 약국이란 말이 있을 텐데 이 말은 잘 안 써요. 사실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강한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써요? 강대국. 그럼 반대로 어떤 표현이 있겠습니까? 약하고, 그죠? 작은 나라, 약소국. 그래서 강대국과 약소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역사 공부할 때 여러분 들어봤을 건데요. 저는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언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봤어요. 강소국.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쵸? 강한데 작은 나라. 어디 있어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강소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대국 하면 이웃한 중국, 전통적으로는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이죠. 실제로 영토도 넓고 군사적으로도 강하니까. 근데 그만큼 영토는 넓진 않지만 나름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소국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 강자가 들어간 말 가운데 여러분 가장 강한 걸 뭐라고 할까요? 가장 강한 걸 최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여러 나라들이 강약, 서로 다른 힘을 갖고 있을 때 최강의 나라가 되기 위해 결국은 천하 통일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 나라가 다투는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순망치한의 고사를 다루었고요. 내일은 그리고 내일과 내일 모레는 좀 이어지는데 복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다투었던 두 나라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 춥대요. 건강하고요. 또 이 한 주 동안 여러 고사성어를 매일 만나기로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